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에서 필주역을 맡은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리멤버 연출한 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코로나19 극장 방침이 조금씩 다른데요. 용산 CGV는 관객과의 대화 시 게스트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스트들은 오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거고요. 관객석에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인사를 한 말씀씩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성민 배우님은 지금 한참 추수철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찍어놨던 작품들이 다 지금 차례로 공개가 되는 시즌이죠. 리멤버도 공개가 곧 되고 형사록도 공개가 되고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 지금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리멤버 선보이시는 소감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고 감독님도 설에서 조금 더 길게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늘 그 개봉을 앞두고는 좀 예민해지고 걱정되고 잠도 설치고 그리고 이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요. 요즘도 그러고 있고요. 2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친 지가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개봉할 줄 몰랐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 이 시류에 다행히도 극장에 리멤버가 걸린 사람이 너무 반갑고 저도 영화를 봤지만 다행히도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영화가 나와서 이제는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는 것만 좀 도움을 주신다면은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상태입니다. 감독님은 개봉 앞두고 요즘 어떤 생각들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뭐 감독으로서 영화를 저는 뭐 선배님은 이제 촬영 저희가 2020년 2월에 첫 촬영이 들어가서 그해 2020년 6월 초에 이제 촬영이 끝났었는데 그럼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선배님은 이제 그 이후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촬영하시고 경찰도 촬영하셨지만 저는 영화를 이제 계속 후반 작업하고 영화를 보면서 과연 언제쯤 개봉할 수 있을까 이런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이게 제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했는데 드디어 개봉하게 돼서 일단 개봉 자체만으로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쨌든 관객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보실까, 과연 나름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 그런 고민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약간의 흥분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영화를 보신 관객들도 좀 마찬가지 기분을 안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가 주는 여운도 좀 먹먹하게 남아있는 상태이실 것 같고 또 배우와 감독의 팬이셨다면 또 이 영화를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드디어 이 영화를 목격하는 좀 즐거움, 감격 이런 것들 지금 다 뒤섞인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보신 이후니까 저희가 오늘은 스포일러까지 쭉쭉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텐데 나중에 후기를 남겨주실 때는 아직 개봉 전인 영화이니까 후기를 좀 제외하고 좋은 후기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 제가 Q&A 몇 가지 여쭙고 관객석으로 이따가 마이크를 넘겨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제가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요. 거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노병 월트가 갖고 있는 클래식 카가 있어요. 그걸 그랜토리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필주의 그 낡은 총이 마치 그랜토리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선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총을 땀과 마음에 계속해서 묻고 살아갔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일단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다시 한번 만나셨다는 점이 굉장히 반갑기도 했습니다. 검사회전이라는 작품 이일환 감독님이 연출하셨고요. 거기서 이성민 배우는 좋아할 수 없는 역할이긴 했지만 제역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사장검사 우종길로 또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추신 바 있기 때문에 같은 감독과 배우가 만났을 때는 모종의 기대를 하게 되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래도 괜찮은
파트너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게 되었구나라는 짐작도 관객들이 하게 되는데요. 두 분은 서로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 영화를 같이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성민 배우에게 이령 감독이 어떤 연출가였을지, 또 이령 배우는 어떤 마음으로 이성민 배우에게 다시 한번 또 손을 선뜻 내밀게 되셨는지요. 감독님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어울리네요. 저는 그 선택 당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제 성민 선배님하고는 제가 이제 군도라는 영화 조감독을 했었거든요. 조감독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인연을 맺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몇 마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이 정도 인사만 저도 안 했어요. 이게 어쨌든 참 인연이 되려고 제가 첫 데뷔작에 어쨌든 그 우종길 역할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뭐 관계라든가 어떤 뭐 신뢰 이런 게 쌓였던 것 같고 이번 영화를 첫 이제 그 캐스팅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할아버지라는 역할의 주인공이라는 거 이게 참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서 어떻게 분장을 하고 어떻게 연기를 같이 얘기해야 되나 했을 때 이제 뭐 물론 모든 감독들이 영화가 끝나면 그 배우와의 어떤 그 캐스팅에 대해서 할 때 뭐 그 배우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이거는 제가 팩트로 이성민 선배 말고는 제가 대본을 드린 배우가 없거든요. 네, 실제로 다른 배우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뭐 연기 뭐 또는 이미지 뭐 모든 면에서 이보다 더 나올 수 있을까?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은 인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민 선배님과 같이 제가 하고 싶다고 제안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신 이유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왜 나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감독님한테 드렸었고 실제 그 나이의 배우가 하지 않고 그보다 좀 더 젊은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해보지 못한 나이대의 연기였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검사회전을 통해서 봐왔던 감독님의 그 뭐랄까 그 장점 이런 것도 봐왔었기 때문에 이 작업에 저도 함께 작업을 참여하게 됐고요. 영화 촬영하면서는 약간 뭐 번외로 뭐 재밌는 이야기로 다른 생각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거를 이렇게 군소리하고 잘 참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고 준비할 때 거의 모든 회차에 그 분장을 해야 됐었고 그런 거 보면서 이래서 날 썼나? 번외로 그런 그 재밌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리스토퍼 플러머 주연의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작과는 결이 많이 다른 영화로 완성됐고요. 원작은 홀로코스트에서 가족을 잃은 노인이 가해자를 처단하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이 영화는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의 복수라는 뼈대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좀 새로운 이야기의 구성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것은 일제강점기나 친일파들의 과거 청산 문제와 관련된 어떤 죗값을 묻는 한국적인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서 이게 젊은 세대에게서 조금 체감적으로 멀어지는 소재라는 점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단 이슈도 마찬가지죠. 분단이라는 건 요즘 젊은 세대에게 아주 체감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이슈들은 아니니까요. 원작에 없는 캐릭터로 20대 인규가 조력자로 나선 것이 좀 마찬가지 고민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없는 인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신 과정의 고민들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원작 영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원작 영화는 말 그대로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유태인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독일군 장교를 찾아서 미국 전역을 이제 떠도는 이야기인데 로드무비고 좀 뭐 흔한 말로 예술 영화에 좀 가까운 그런 영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영화를 보고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과거 뭐 일제강점기 또는 뭐 과거의 얘기를 할 때 보통 그 시대극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조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현재라는 지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가 뭐 현재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뭐 엄청난 당위성이라든가 사명감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면 참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리메이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현재에 왔을 때 저 역시도 그 시대를 모르고 그 시대는 그냥 교과서로 봤던 거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냥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느끼는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필주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20대 청년의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그냥 옛날 할아버지 얘기로 들었던 그런 친구가 나와서 이 할아버지와 같이 이 사건을 겪은 모습을 관객들이 보면 좀 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 현재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인규 캐릭터를 원작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각색을 하면서 만들었죠. 네. 저는 필주와 인규 서로 다른 그 세대가 같이 가는 이야기라는 점이 리멤버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그 세대 간의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이성민 배우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이유들로 이 영화 출연을 결정하셨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만드는 모두에게 우리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현재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성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이게 설득이 되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기로 체화하는 배우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설득력을 찾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요?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영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심 없지는 않지만 저도 늘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한 적이 좀 자주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디지털 세대가 아니에요. 오늘도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에 뭐 카카오를 안 쓴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감독님이 그 기사 헤드라인 보고 굉장히 당황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라고 기자분이셔서 대답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많이 디지털화되고 막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잘 못해요. 전 여전히 좀 약간 구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노인들은 참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어떡하라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같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렇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이 영화를 만났었고 이 영화에 제가 어떤 참여할 어떤 뭐랄까 의미를 둔 거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겪었던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었던 노인과 너무나도 그 시대와 떨어져 있는 청년이 서로를 이해해가고 동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젊은이의 시선을 관객이 따라가다 보면은 그 우리 나왔던 주역군이 연기한 뭐죠, 걔? 인규를 통해서 노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인규를 통해서 관객들이 필주의 시대, 필주가 겪었던 그런 뭐랄까 아픔, 고통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이 영화의 그 뭐랄까 뭐 장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필주 역할에 너무나 몰입하셔서 잠시 기억을 잃으셨지만 인규라는 캐릭터 명을 다시 떠올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 기억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2016년 작품이죠. 거기에서도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변호사 박태성 역할로 시청자들과 만나셨고, 거기에서도 사건 해결의 과정이 있죠. 아들의 뺑소니 사건 범인도 찾아야 하고, 또 예전에 맞지 않았던 사건도 다시 맞는 그 과정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어떤 캐릭터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때 관객은 그 몰입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억을 잃어간다면 이거는 캐릭터의 바람을 훨씬 좀 절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장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노인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 기억을 잃어가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이 캐릭터의 바람을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감명 보셨어요? 그 기억을 잃잖아요.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가는데 알츠하이머인데, 사실 이게 뭐 영화적으로 기억을 잃는다는 게 여러 가지 장치로도 쓰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주인공이 기억을 잃듯이 이런 그 과거의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희미해지는 뭐 그런 느낌들을 좀 더 주려고 제가 그런 설정을 이제 한 거죠. 오늘 그 지점이 저는 좀 약간 좀 뭐 다른 건 아닌데 그 필주가 기억을 잃어간다는 거는 어쩌면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들도 점점 흐릿해져가고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 죄송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이대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배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조금 낮은 연령대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노인 분장으로 연기를 하게 한,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이라면 젊은 시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 분장을 한 상태로 그대로 그 노인의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노인 분장을 했던 다른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와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네, 젊은 시절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애석하게도. 네. 근데 그 노인을 연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물을 파악할 때 성격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성격이 이렇고 어떤 캐릭터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우들이 접근을 할 텐데, 시간을 뛰어넘는다라는 점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기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무조건 내가 그렇게 늙어가진 않겠지만 나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신선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분장을 한 내 모습을 봤을 때요. 어떠셨어요? 그런 설렘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그런 설렘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상상하셨던 모습이셨어요? 분장을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 옛날 연극할 때 이렇게 노역을 하거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특수분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했을 때, 그때 제 얼굴 그걸 보면서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은 약간 그렇진 않았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고, 어떻게 하든 이 메이크업이, 이 얼굴이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간절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지금도 뭐 바라고 있어요. 네. 아마도 그렇게 노역이 필요한 배역의 경우에는 가장 디테일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의 몫이겠죠. 지금도 그런 배우들이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나요? 중요한 얘기하고 재미없으시고. 있는데 지금 딱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이현 감독님의
검사회전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검사회전과 이 영화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아까 감독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버디무비의 형태라는 거죠. 두 명이서 계속해서 같이 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직면한다라는 구조일 텐데요. 버디무비가 갖는 재미 같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조가 갖는 장점이라면 뭘까요? 버디무비만 갖는 장점이요? 어쨌든 이제 버디무비라는 건 그게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두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겪는데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뭐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 화합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캐릭터적 재미를 주는 건데 검사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황정민 선배 그리고 이제 강동원 배우 이렇게 나와서 서로가 검사와 사기꾼이라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래서 이제 톰과 제리 같은 한 명이 잡아야 되고 한 명이 도망다녀야 되는 이런 역할로 이제 제가 좀 재미를 줬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80대 노인과 20대 청년 일종의 세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고 이런 관계가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사건을 겪고 거기서 어떻게 갈등하고 화합할 것인가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 그런 것들이 관객한테 좀 더 좀 신선하게 좀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은 이제 그렇게 브로맨스가 설정이 됐죠. 저는 아주 사소하게는 왜 프레디와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사실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공포영화의 아이콘들이기도 하고 특히 프레디의 경우에는 나이트메어의 살인마잖아요. 그래서 그가 벌일 일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쫀쫀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켜보게 되기도 했는데 사소한 질문이지만 그 이름의 장면 이유도 궁금하네요. 프레디와 그 제이슨이라는 패밀리 이름이요? 레스토랑 그 설정을 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이름을 본명을 안 부르더라고요. 보통 영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재밌겠다. 영어 이름을 부르면 반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되니까 되게 친구 같을 것 같다. 어쨌든 영어는 약간의 그 이름을 그냥 툭툭 불러도 되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써야 되는데 고민했었어요. 뭘 써야 되지? 하다가 그냥 뭐 악몽을 꿨나 봐요, 제가. 예, 프레디나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명을 프레디로 생각하니까 바로 당시에 그 프레디랑 제이슨 뭐 이런 영화가 그때 개봉이었나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서 뭔가 같은 그 상황이 엮여 있고 공포 영화에 엮여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부르면 재밌겠다 뭐 이렇게 라이트하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나이트메어와 13일의 금요일들이 서로 친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보기도 했어요. 필주의 복수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판타지라는 걸 알면서도 진짜 죽네라는 좀 통쾌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어떤 역사적인 무언가와 관련된 그 사람들을 처단해가는 이야기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하는 이야기가 많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조금 더 의미를 둔 작품들이 많다면 이 영화는 판타지라는 것을 설정에 깔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판타지로 그들을 처단하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통쾌함을 주는 면이 있는 건데 총격 액션이라는 설계 자체도 그렇고 조금 장르적인 에피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카의 체이싱 장면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참 영화라는 게 어떤 메시지도 있고 어떤 재미도 있고 참 영화라는 게 되게 복합적인 어떤 매체인데 사실 메시지가 저는 어려운 메시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무겁지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장르적인 형태를 좀 띄고 싶었고 어쨌든 복수라는 어떤 그 거대한 세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수를 따라가는 재미를 주려면 장르적 외피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이성균 선배가 하셨던 액션이라든가 뭐 스포츠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렵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마지막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관객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냥 나왔을 때 그냥 그렇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지 저는 뭐 그런 정도 느낌으로 제가 이제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좀 보기 좋게 하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필주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마저 처단하려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영화의 반전일 텐데요. 광동군이 쓰던 총이라는 분석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때부터 어느 정도의 복선이 살짝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동군이 만주에 주둔했던 육군부대 총치이기도 하고요. 네, 역사 시간에 제가 졸지 않은 덕분에. 근데 결과적으로 필주는 모든 걸 방관한 시대의 방관자라고 본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처단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에게 이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궁금해요. 결과적으로 나는 방관자야. 그러니 나도 처단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정민 배우님? 마이크를 드시고. 굉장히 늘 연기를 하면서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던 뒤에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이런 분들이 질문을 주면은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독립기념관에서 마지막에 그 필주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씬이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도 잘 안 풀리고 어떤 건지 모르고 해서 이렇게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뭐랄까 제 머릿속과 심장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 연기가 잘 안 풀렸던 때였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뭔가 책에 노트에 적어가면서 연기를 풀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대본에 보면은 깨알같이 메모를 하고 이것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정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뭔가 나의 정서적으로, 나의 이성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때로는 또 상대 배우에 따라서 나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씬이 아마 그런 지점이었는데 약간 전반적으로 그게 영화 후반에 찍었었고 하면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베이스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방관한 나에 대한 책임이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 좀 눈물을 훔쳤던 씬이 있어요. 그게 딱 그 지점이었거든요. 필주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누나하고 나무 밑에서 대화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주혁이가 옆에 앉아갖고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울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훔쳤던 건데, 그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제 능력으로 부족한 게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필주의 물론 마지막 모습은 그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황으로 한 번 더 덧붙지만 인규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감독님이 아주 그냥 그걸 네. 이렇게 태극기로 쫙.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반성하는 사람 같기도 한 자세인데, 저는 그게 왜 인상적이었냐면, 물론 그 윗세대가, 어린 세대가 모든 부분, 본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젊은 세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 세대별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를 뿐인데, 저는 어떤 지점에서는 젊은 세대 앞에서 반성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비겁하게 죽음으로 도망치지 말고 법의 심판대로 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규고 젊은 세대이고, 그 말에 필주가 총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장면은 다음 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말에 폭주를 멈춘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 마지막 씬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무릎 꿇는 필주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아까
저도 찍으면서 그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마음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말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영화는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말 그대로 필주는 사고를 치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리고 젊은이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고 치는 이유를 알아서 동화도 되지만 그렇다고 사고 치는 게 정당한 건 아니라는 되게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훨씬 어른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자님 말씀대로 필주가 만약에 인기가서 무릎을 꿇는 건 자기 우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들, 거기서 이렇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마저 얘한테 이 영화에서는 물리적으로 얘를 괴롭힐 거고, 그리고 좀 더 거대하게 보자면 우리의 어떤 역사가 얘한테 짐을 씌운 거고,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꿈꿨던 자기의 총을 내려놓는 게 이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말 그대로 유일하게 옳은 행동인 거죠. 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 인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엔딩으로 가장 저는 정확하지 않나.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규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연출을 했죠. 예.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계속 맴돌았던 대사가 김치덕 장군의 대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런 궤변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냥 그 시간을 살아갔을 뿐이고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중요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게 머리와 상식으로는 그럼에도 당신의 선택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나 역시 진짜 어땠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안겨주는 굉장히 복잡한 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장난치면 안 되지만 가끔 그런 상상해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열렬히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그게 정말 내 상황이 되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갔다면 내가 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의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들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대사를 쓰시면서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심경이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대본을 쓰면서 그 대본을 봤을 때 스텝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김치덕 장군 얘기를 듣는데 동의가 된다고.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의 논리는 자기네한테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설사 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틀렸다는 행동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그 행동을 옳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80년이 한 7, 8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얘기를 쓰면서 제가 쓸 때 마음은 충분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누군가 소통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대사의 선택력을 부여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대사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것처럼 혹은 감독님 생각하신 것처럼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사실 후반부가 힘을 확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그게 정말 맞다고 믿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어떻게 해도 생각을 돌이킬 수 없을 존재라는 너무 커다란 무언가가 앞에 있을 때 필주의 상황 같은 것들 그게 그 후반부 장면에 힘을
발휘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로 인상적인 시퀀스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객 여러분 질문 받아볼 텐데요. 네,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여기 계신 두 분과 남주혁 배우의 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손이 막 여기 가운데 마스크 쓰신 맞아요. 하얀 티셔츠 분이 제일 빨리 가장 먼저 보였어요. 쳤죠. 네, 중앙열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손을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요즘 최근 뭐 국회의원이 이상한 말 해가지고 좀 더 이슈가 될 만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빨간 차가 사실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암살하는 개념의 느낌이 차인데 차가 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조금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쓰신 영화 대사 중에 뭐 포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대사를 넣으려고 약간 빨간 차를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본의 빨간 그 국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조금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영화를 연출하다 보면 참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감독은 선택을 하는 직업인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차를 태울 것인가. 그래서 그냥 되게 낡고 그냥 회색에 그냥 허름한 차를 태울까. 과연 그러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미지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지점.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관객분들 말씀대로 어떤 영화적 개연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둔탁거린다 할지라도 그 빨간색 스포츠카가 주는 속도감과 그 회색의 필주와 대비되는 그 이미지가 이 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영화를 속도감 있게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고, 그래서 어떤 감독의 선택,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관객의 몫이니까. 다만 제가 연출적으로 그 빨간색과 그것이 이 영화의 필주의 복수의 행동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다. 그리고 정말 관객들이 이건 정말 말이 안 돼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희 예측 이런 것들이 겹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나한테 인생 얼마 안 남았으면 나도 저 차 타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기 때문에 차가 그 등장하는 대사를 순간, 넣습니다. 그래서. 네, 차가 등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식했거든요. 야 이러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인규라는 캐릭터가 평소에 그런 차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것 같고, 이왕 하는 거 그런 차를 태워주고 싶었던 것 같고, 또 그 빨간색 스포츠카 그 고성능 차를 타야만 했던 필주에게 남아있지 않은 얼마간의 시간의 그 절박함, 그런 것들에 대한 빨리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촬영 때 그 차를 탔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희령 감독님이 한 분 지목을 해주실까요? 네, 저 남자분. 두 손 번쩍 드셨던. 감독님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을 나오고 좀 예전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만약 김치덕 장군님 캐릭터를 보면 딱 누가 생각나거든요. 그 딱 오해를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번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랑 너무 비슷한 배경, 그리고 이게 딱 그게 마지막이나 그런 게 너무 비슷해서 혹시나 그분 염두에 두고 혹시 캐릭터를 그리신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너무 큰 오해를 아니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요. 그 캐릭터를 뭐 말씀하신 제가 충분히 누군지 알겠는데 뭐 반드시 이분을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었고 마지막 엔딩이잖아요. 그리고 상징적 인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그 인물을 딱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인물을 좀 센 인물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군이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친일에 대한 것을 항변하기 위한 그런 논리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딱 생각나는 그 인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건 아니고요. 예. 좀 표상적으로 이러면, 그리고 실제로 그 인물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단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거지.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이성민 배우님 한번 네, 이 질문. 앞에 계시고 빨리 해주세요. 세 번째 줄에 계신 분이거든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장면마다 하나하나 다 좋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독립기념관 촬영 때가 가장 저 영화를 거기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뭔가 뿌듯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이렇게 막 창궐 하고 있을 때였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장소 협조가 잘 안 될 때였었어요. 그래서 병원신도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거기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아니라 개원을 준비하는 병원이라서 저희 당연히 섭외됐지 섭외 문제가 많았었는데 독립기념관 그 씬 찍을 때 그 장소에서 그 씬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세요? 사이드로 마이크가 가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바로 옆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주시겠어요?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복수한다고 해서 저는 그 필주 배우님이 피해자라고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본인은 방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총을 겨누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놀랐어요. 그래서 방관자로 이렇게 설정을 한 감독님의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네, 방관자라는 건 필주가 이제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그 엔딩에서 이제 과거 회상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필주가 누이했던 어떤 그 말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일 겪건지 관심이 없다. 난 내 삶을 살겠다 하면서 자기 삶을 살로 갔고, 그리고 누이는 자살을 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외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방관하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이 스스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모든 가족이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자기는 어찌됐든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 그러니까 필주가 지금 무슨 역사적 대의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방관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을 겨누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저기 받아보겠습니다. 흰마스크 씨. 다 흰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확 들어와서 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질문 받죠. 네,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성민 배우님께만 대본이 가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남주혁 배우님이 맡으신 인규라는 역할에도 남주혁 배우님한테만 대본이 갔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배우님들에게도 갔었는데 남주혁 배우님이 맡게 된 그 인규라는 캐릭터와 남주혁 배우님의 그런 접점? 감독님이 딱 마음에 드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네, 내가 첫사랑이야 묻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그 인규역도 제가 남주혁 배우 말고는 준 사람이 없습니다. 네, 준 사람이 없고요. 그건 참 캐스팅이라면 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처음 대본을 주느냐가 정말 어쨌든 감독이 누군가한테 영화를 하고 싶다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고백이 우리도 남녀 관계에도 고백했는데 싫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똑같거든요. 참 남주혁 배우한테 줄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20대 배우를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요즘 20대 배우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본을 다 쓰고 우연찮게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그걸 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잠깐 봤었는데 저는 뭐 그 주역 배우가 뭐 연기를 잘하고 잘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진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할 때 되게 진짜처럼 보이게 한다.
제가 이게 되게 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주는 분장을 하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예, 다시 말해서 가짜잖아요. 우린 진짜로 믿어야 돼요. 네,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게 하는 사람은 인규거든요. 그게 획득이 안 되면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필주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진짜처럼 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는 누리구식에 그걸 보고 아, 이 친구는 말하고 표정이 되게 진짜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성민 선배 그 할아버지와 맞으면 되게 그냥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남주혁이 분장한 이성민 선배한테 할아버지라 하면 이게 할아버지를 보일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필요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캐스팅을. 주혁이가 연기 잘하더라고요. 가짜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진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진짜도 얘기해 주셔야죠. 가짜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한 가짜는 연기를 가짜로 했다는 게 아니라 분장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영화를 믿어야 되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첨언을 안 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흰색 옷 입으신 분께 드릴게요. 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다 물어봐 주셔서 제가 가벼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작품에서는 그 춤을 추시거나 그런 몸짓을 보여주시는 연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탬버린 춤이나 그 인기와 그 손인사 이런 동작 하실 때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없으셨는지 또는 어려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검사회제에서 강동원 씨가 추었던 그 춤만큼 이슈가 돼야 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 춤출 때 제가 앞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미쳤나 그랬는데 뭐 딱히 에피소드는 없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탬버린 연습 같은 경우는 그 연습실에서 같이 그 해주신 분하고 연습도 하고 집에서도 했는데 집에서는 탬버린 소리가 나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탬버린을 테이프로 다 감아가지고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나고 그 제스처는 수시로 주혁이랑 계속 이 촬영 준비할 때도 계속 해왔던 건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그만큼 이슈가 안 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이슈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막 느껴져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이요? 네네,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이성민 배우가 한번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시만요. 제일 뒤에 분 한번 할게요. 뒤돌아보시는 예, 손짓 하시고 방금 역시나 하얀색 마스크에 그 약간 미색 그 두 분 이쪽 분인데 하세요. 예 그쪽 뒷분들 한 분도 안 하셔가지고 마이크 나와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교도소에서 진짜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기억을 잃은 척을 한 건지가 궁금했어요. 이건 배우분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감독님 첨언을 들어볼까요? 저는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필주가 그동안 짊어졌던 짐들을 기억을 잃음으로써 좀 덜어냈다고 생각했었고 인규를 이렇게 같이 껴안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필주한테는 그 좋은 기억들 과거에 누나나 형이나 이런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는 것 같고 어렴풋이 그 인규에 대한 기억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인규랑 지내온 시간에 대한 뭐랄까 조건반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100%.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네, 짧은 질문 하나 더 받아보죠. 이분 빨리 드셨는데.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그냥 가볍게 감독님이 연출하셨을 때 이 장면은 정말 잘 나왔다 싶었던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은 이 장면이 정말 좀 잘 나왔다 싶은 장면. 잘 나왔나요? 네, 아니면은 조금 이 장면을 애먹고 힘들었었던 그런 연출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제 입으로 이제 뭐 잘 나왔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물 배우 감정 이런 것보다 저는 호텔 씬
호텔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동선이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한 호텔이 아니고 정말 서너 개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의 공간 좀 느껴지고 한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과연 자연스럽게 좀 붙을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이제 찍고 나니까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한 호흡으로 딱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게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도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뭐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나온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려운 거는 다 어려워. 예. 좀 찍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박병호 배우가 연기한 토조이사 씨랑 필주가 붙는 그 엘리베이터 액션씬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최고령 액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죠. 네, 실제로 그 박병호 배우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 영화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연배가 높으시고 그래서 참 제가 손자 거의 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면서 참 부담도 되고 근데 너무 적극적이셨어요. 또 오랜만에 연기를 하시니까 본인도 되게 좋아하셨고 근데 실제로 그때 촬영 중에 박병호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손을 다치셨어요. 근데 저는 모니터만 보니까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감독은 빨리 찍어야 되니까 더 하고 막 선배님한테 손을 밟으라 그러고 막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냥 밟는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선배님이 손이 이렇게 부러지셨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 본인이 누를 끼치고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어떤 노 배우님의 어떤 열정,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같이 협연을 했던 저는 현장에 있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 씬을 리허설할 때는 굉장히 속도 빨랐었어요. 아무래도 몸싸움 해야 되고 액션한데 이게 가만 보니까 그 연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감독이 판단을 하셨고 같은 동작인데 설계를 다시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느리게 했는데 저희는 액션을 그렇게 느리게 한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원래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부상 얘기는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부상만 얘기했지 골절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감독님 오늘 처음 이야기하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네. 특종이네요. 선생님이 손목 풀어주셨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뭐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상태의 발을 제가 밟은 거예요. 네. 너무 근데 뭐 실제로 막 밟은 건 아니고 약간 발을 쳐곤 하는데 그 영화로 보기에 밟으긴 했는데 그때까지 다 참으셨고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다 참으셨어요. 그 후에도 그 정도라고 이야기는 안 하셨죠? 네, 그 다음날 이렇게 깁스를 하고 오셔서 너무 놀랐죠. 그리고 그 박근혜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하셨고 그 박병호 선생님은 또 옛날에 액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총으로 이렇게 뒤통수 맞을 때는 정말 액션 배우처럼 연기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문창길 선배님은 힘이 장사셨어요. 그 뒤에서 도저히 사셨나? 아니 양성이 일본 이름이 뭐죠? 야나나마 유스케.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했던 기억이 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나오는 네 분 중에서 송영창 선배님이 막내셨습니다. 많이 막내셨어요. 저는 그분들하고 너무 행복했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 네 분들 사이에 아주 어린 막내로 저는 거의 끼지도 못했죠. 네, 뭐 지금 박병호 배우님 부상 얘기를 했지만 현장이라는 게 늘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정말 뛰고 구르고 넘어지고 정말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게 현장이지만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스크린에서의 영화죠. 그래서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짧다면 짧고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영화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소감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도 봐주시고 GV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저는 참 감개무량하거든요. 예. 이 개봉이라는 게 너무 말 그대로 희미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얘기도 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보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화 26일날 개봉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부디 좀 좋은 이 리멤버처럼 좋은 기억으로 이 순간이 좀 이 영화 봤던 순간이 기억됐으면 하는 감독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희 영화를 보신 관객과 오늘 처음 대화를 해요.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늘 처음부터 걱정이었었고 영화를 보기 전까지도 걱정이었고 지금도 걱정인 지점이 있어요. 제가 한필주라는 캐릭터를 그 연령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관객의 몰입에 방해를 주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인데 뭐 크게 방해가 되셨는지 너무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데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영화가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주변에 이 영화를 추천하는데 망설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국에 딱 맞는 영화가 돼버렸잖아요. 예, 주변에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월 26일에 개봉하는 리멤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개봉까지 시점이 좀 남았으니 스포일러에 관련된 내용만 자제하셔서 후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대화 나눠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